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본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외식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의 식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달갑지 않은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6.3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른 건 좀 자취하고 제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되기를 기대해보면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로 옴부즈맨 시작합니다. 저희의 5년이 달려 있어가지고 해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꼭 투표를 해야겠다고.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광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7일 뉴스 오늘인데요. 지난 5월 초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옛 여자친구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같은 교제 살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2년 새 피해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다는데요. 자신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9일 퇴원 뒤 체포됐고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3개월 전 피해 여성과 교제할 당시에도 폭력성을 보여 신고를 받았지만 직후 화해에 종결 처리된 적이 있다는 것이 파악됐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교제 폭력이 결국 교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공개된 사례만 최소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83명에 비해 2년 새 2배 넘게 는 건데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지만 교제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해 더욱 과감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살인을 줄이려면 교제폭력을 다룰 법령 개정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허민숙 국회입법 조사처 조사관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서 적극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한 번이라도 위반했을 땐 가차없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이번 교제살인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교제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발생의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사건 전달의 내용이 중심이어서 원인 분석과 예방 내용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경각심을 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 내용을 전달한 것 외에도 가해자들이 보통 사전에 어떤 위험 신호를 보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사전에 폭력성 신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입건과 중범죄 처벌이라는 일반적인 얘기에 그친 점도 좀 아쉽습니다. 현실에서 피해자 보호 방법이나 신고 시스템을 파악해보고 피해자들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치의 내용, 그리고 실효성 등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차후에라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향후 방송에서 사실 전달 외에도 제도 개선 방향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의 내용을 좀 더 폭넓게 다루길 기대해 봅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뉴스 리뷰에서는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도박,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10대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에 기자가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개그맨 김재우 씨와 김영희 씨가 도박의 위험성을 주제로 무대에서 만담 중이고 객석에 앉은 학생들은 웃는 얼굴로 경청하고 있는데요. 김영희, 김재우 씨는 도박은 시작을 하면 안 되기에 도박 근절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을 맞아 부산과 대전에 이어 서울에서 마지막 행사가 열렸는데요. 심호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불법 도박 운영자들이 온라인에 진숙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가정사회 국가의 문제이기에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충북 예산시 거주 정동진 씨는 스포츠 도박과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20살 때부터 13년 가까이 자신의 꽃 같은 20대를 도박에 빠져 살다 보니 하지 못한 것도 많고 놓친 것도 많았다고 후회합니다. 여러 체험 활동을 해본 청소년들은 절대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정윤성, 김태훈 한양공고 건축과 2학년생들은 절대 도박해서 돈을 딸 수 없다 생각했고 경각심을 좀 더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언제든지 곳곳에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도박 예방 방송은 만담과 실제 체험을 전하고 있어서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어떻게 도박에 빠져드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SNS나 게임 속 광고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파악해보고 가족의 무관심이나 방임 등이 자녀의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더 다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한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지역별 상담센터를 언급하고 신고하는 방법 등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방교육 시스템과 이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선생님이 사소한 이상 징후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도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첨단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세력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주범 이모 씨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 전지와 양자기술, AI 로봇 등 첨단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조작하고 다수의 주가 조작 세력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활용해 수사 무마를 시도하는 한편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도 수수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라임스타 주범 중 한 명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2차 전지, AI 로봇,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이모 씨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 주가 조작을 했는지, 즉 허위 공시인지, 내부자 정보 이용인지, 시세 조정인지 등도 밝혔으면 유익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던 라임 사태 주범이 도피자금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필요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뉴스나잇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이 드러나 정부가 교육당국의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는데요. 특히 교육부에서 관련 기관들의 사고 발생 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AI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는데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실제로 교사들이 그동안 역량이 있어도 소위 개별 맞춤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당국의 계획대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선 학생의 성취 수준, 질문 횟수, 모든 활동 참여도 등 70여 종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AI 교과서 통합 포털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점검에 나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누락 없이 고지하도록 시정 권고했으며 특히
교육부에는 향후 AI 교과서 검정 심사 기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항을 반영하게 하고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별 개인정보 침해 유출 사고 수습 체계를 한데 모아 사고 발생 시 교육학술정보원과 각 출판사의 역할과 책임을 구차해 줄 것도 당부했는데요.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3팀장은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주체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AI 교과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이나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본 보안 조치는 갖췄지만 개인정보 안전 조치는 미흡했다고 봤는데요. 이에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21개가 추가된 ISMS-P 인증 취득도 권고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해 요즘 가장 쟁점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보도의 내용만으로 실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서비스에서 70여 종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데 수집 항목과 목적을 일부 누락한 것, 그리고 이주욱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교사들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한 것, 이것 등이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AI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과 그로 인해 자영업자, 라이더, 소비자가 겪는 피해에 대해 다뤘는데요. 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시장이 커지면서 방송은 배달 시장이 커지며 올라간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을 비추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에서 2025년 4월부터 포장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수수료로 인해 음식값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라며 거센 반발을 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도에 비해 14%가 증가했다는데요. 총 36조 9,890.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이에 비례해 자영업자들의 고통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 교수들은 배달 플랫폼이 서비스 혁신으로 등장하였지만 이용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으며 수수료율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는데요. 이번 방송은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무료 배달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덫이 되는 배달 수수료의 두 얼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요즘은 IMF 때만큼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많다고 하는데요. 방송은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4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준형 씨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입소문을 타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지만 그와 동시에 고민도 많다는데요. 장사를 시작했던 4년 전에도 지금과 배달앱 수수료 체계가 동일했다면 가게를 차리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직접 배달도 가능했던 4년 전에 비해 인상된 수수료는 체감상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인데요. 닭을 이용한 야식 음식이 주요 메뉴이니만큼 준영 씨의 가게는 총 매출의 90%가 배달 주문으로 매장 이용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약관 변경 등에 굉장히 취약하다는데요. 과거에는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가 라이더를 직접 지정하는 가게 배달로 운영이 되었지만 지난해 쿠팡이츠가 고객들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자 다른 배달 어플들 역시 구독제를 도입했습니다. 고객과 점주가 함께 부담했던 배달비를 점주가 오롯이 부담하게 된 것인데요. 준영 씨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배달 위주로 영업하는 가게의 경우 점유율이 도합 82%가 넘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를 배제하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료 배달의 숨겨진 비밀을 돈가스를 파는 한 가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돈가스 가게 사장 이안나 씨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배달비 무료가 정말 무료가 아닌 음식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음식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나 씨의 가게에서는 배달로 음식을 시킬 때보다 매장에서 시켰을 때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는 역시나 배달 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음식점들을 조사한 결과 돈가스 가게뿐 아니라 서울 절반 이상의 음식점에서 매장과 배달 주문의 가격이 달랐는데요.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배달 관련 비용이 올라가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남는 돈이 없게 되면 결국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가스 가게 사장 안나 씨는 본인 가게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장사가 다 안 되고 있다며 매출이 반토막보다 더 난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높은 수수료에도 배달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또 다른 요구사항도 있었는데요. 1인 가구 증가로 혼밥 고객 유치가 중요해지며 배달 플랫폼들은 최소 주문 가격 인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역시 점주들의 몫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수수료로 인한 점주와 플랫폼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5년 4월, 점주들은 또다시 배달 플랫폼과 맞서야 했는데요.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입한 포장 수수료는 6.8%, 여기에 결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2만 원가량의 음식을 포장 주문했을 때 총 수수료만 2,000원이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점주들의 고민을 들은 배달의 민족은 대안으로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중개 배달 수수료가 조금 더 올라가 2% 낮춰진 수수료를 상쇄시켜버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보다 조금 더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체결된 상생안에 불만을 가진 점주들은 플랫폼만 수익이 더 늘었을 뿐 다른 이들은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배달 플랫폼을 향한 불만은 음식점 점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올해 1월 배달료 체계 통합 개편안을 발표하며 라이더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기존 배달료가 3,000원 이상이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2,500원으로 인하되었고 하청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을 경우 1,000원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하며 신속 배달을 위해 위험까지 감수하지만 라이더들의 의견은 늘 뒷전인데요.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배달 플랫폼이 독과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 앱도 만들어졌는데요. 일반 플랫폼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7.8%이지만 공공 배달 앱의 경우 광고료를 받지 않으며 중개 수수료는 겨우 1%에 그칩니다. 그렇기에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데요. 그러나 소비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거나 알아도 직접 써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민간 배달 앱에 비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점주, 라이더,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합리적인 상생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지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도 배달 어플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 중 한 명인데요. 그렇군요.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며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뒤에 있는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고통에 대해선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수수료를 제외한 자영업자의 순이익을 들었을 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도입되고 공공 배달앱 사용이 더 대중화되어
자영업자와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원 외벽과 창문을 깨 부수고 난입해서 판사를 겁박하고 법안을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억하시지요? 이번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는 재판부의 소회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빙연구원이신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발생부터 재판 그리고 최근 선고까지 흐름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이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났죠. 네. 이들은 2월부터 검찰에 기소돼 3월 10일부터 속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5월 14일 96명의 피고인 중 처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김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 김모 씨는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고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했으며 경찰들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기도 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소모 씨는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 법원 창고 훼손 등의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이어진 16일 선고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우모 씨,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 침입을 막는 경찰을 폭행한 이모 씨와 남모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법원을 부수고 취재진까지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를 했는데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첫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정치적 음모론에 대한 집착을 지적한 것인데요. 첫 선고에서 실형을 받은 김모 씨와 소모 씨는 모두 법원 건물을 부수고 무단으로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두 사람 모두 초범이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실형을 받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나 관공서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것이 유례없는 상황이라 재판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엄중함이 드러난 것 같다는 법조계의 견해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개개인이 각자 법원에 침입한 것보다 여럿이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했다고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범행 가담 형태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첫 선고가 기준점이 될 수 있어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 가담 정도가 크고 범행을 주도한 이들,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 인정을 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이들은 양형에서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경각심을 강조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혔는데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언론은 이를 어떻게 좀 전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를 맡은 김진성 판사는 예. 선고 전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선고의 의미와 피고인에 대한 생각, 선고를 지켜볼 시민들에 대한 당부가 담긴 김 판사의 소회를 자세히 전했는데요.
그는 오늘의 선고가 정답이 아니라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김 판사는 또 이 사건을 포함해 다 같은 날 벌어진 전체 사건에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사법부, 경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고에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판결을 앞둔 판사의 고뇌가 잘 느껴졌습니다. 예. 이런 판사들의 고뇌 속에 범행을 인정한 사람들에 대한 선고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도 그렇고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폭동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96명으로 예. 서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4일과 16일 선고에 이어 28일에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망가뜨려 기소된 박모 씨, 문모 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한 판결이 각각 있을 예정입니다. 예. 하지만 상당수 피고인은 14일에 있었던 첫 선고 후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14일 오후에는 피고인 24명의 공판이 예정됐지만 21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한겨레는 몇몇 피고인이 재판부의 졸속 재판에 항의한다.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충실한 재판 변호를 준비해야 한다고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경찰 체증 영상의 원본 여부와 예. 무결성을 문제 삼아서 위조 여부를 다투는 것도 재판 진행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침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거나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예. 그래서인지 더욱 저항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도 양형 가중 사유로 앞선 다른 선고에서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해 왔는데요.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를 좀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판부가 첫 선고에서 이례적으로 소회를 밝히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 것은 서부지법 폭동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12.3 개엄 이후 당연하게 여겨왔던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자꾸만 되물어보게 되는데요. 예.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큰 이슈들에 밀려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네.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주요 선고를 계속해서 비중 있게 전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폭력으로 제압하려 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꾸준히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있을 선고는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큰 이들,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선고가 많을 텐데요. 예. 재판부가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다고 한 것은 이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사태의 수습이 끝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판부가 당부했던 시민들의 관심은 그 단죄를 제대로 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단호한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뜻이겠죠. 언론도 선고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본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의 초점과 범위를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서항훈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